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코노미 코리아 2024의 기조연설을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가 최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두루다 커버를 하고 계신데요. 이 주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어떤 백그라운드에서 이런 주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제가 조망하는 그런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나오나요? 양쪽이 나오죠? 예. 오늘 제가 그 발표드릴 순서는 블록체인과 인터넷의 미래, 블록체인이 인터넷이 생겨서 지금까지 발전된 과정에서 블록체인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좀 보고요. 블록체인 혁명이 금융해주는 그런 지금 여러 변화들 그걸 좀 정리를 해보고 이 블록체인 기술과 정부의 제도가 어떻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공진화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세기 말에 이제 시작된 IT 혁명은 사실 인터넷을 떼고 이야기하기 힘들죠. IT 혁명은 사실 인터넷과 웹의 시작과 함께 본격적으로 전개가 됐는데 이 처음에 인터넷이 생기고 웹이 생길 때 원래 창출된 가치들은 상당한 개방성을 목표로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초기 인터넷은 개방성과 소유권, 그래서 많은 우리에게 검색이랄지 여러 측면에서 정보를 찾고 공유하고 이런 데 어마어마한 인류에게 효용을 줬는데 어느 때부터인지 인터넷이 한 2000년 초에 어떤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이런 여러 그 혁신들과 결합이 되면서 이게 타겟 마케팅, 광고 이런 쪽에 이제 효용에 주목하는 그런 빅테크들이 출범하면서 구글이랄지 그 뒤에 이제 여러 비슷한 유형의 빅테크가 결성이 되면서 이 인터넷의 초기 인터넷의 퍼미션 리스트랄지 개방성이나 소유권 같은 것이 매우 변질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데이터를 주고 그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들이 등장하고 플랫폼을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몇몇 빅테크들이 자연스럽게 네트워크 효과를 기초로 절대 강제로 떠오르면서 많은 효용성을 소비자들에게 주고 편익을 준 것도 사실이지만 그 기본 모델이 초기에 소비자들을 어트랙트하고 그 무료 이렇게 메신저를 쓰게 한다거나 메일을 쓰게 한다거나 여러 그런 무료와 같은 형태의 서비스를 주어서 소비자들을 이렇게 초기 소비자를 확보한 다음에 락인 상태에 빠지고 네트워크가 이제 거의 본격적으로 완성된 단계부터는 그 다음부터 여러 이제 부가 서비스들을 얹히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엑스트랙트 단계로 가지는 그런 모델로 가면서 인터넷이 장점도 많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초기로 제가 돌아가 보면 비트코인이 2008년에 백서가 나오고 2009년에 이제 제너시스 블록이 형성이 됐는데 비트코인이라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이 인벤션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이해도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이 블록체인 이 2008년 10월 달에 10월 31일 날 나온 백서가 갖는 의미는 탈중앙화된 방식으로도 의사결정 메커니즘, 어떤 문제 해결, 합의 방식의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이런 거를 이제 하나 이렇게 증명해낸 거고요. 그리고 그 백서에 따라서 그 메커니즘이 계속 지금까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확장되고 있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이후에 그 기본 방식에 조금 응용 버전들이 나오면서 이더리움이랄지 소라나 이런 다른 방식으로 스마트 컨트랙까지 탑재된 방식으로 탈중앙화 방식의 의사결정 메커니즘, 합의 메커니즘, 태스크 해결 방식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 블록체인이나 이런 그 메커니즘이 아까 제가 말한 이 인터넷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가 몇 가지를 이 맥락에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시 이제 인터넷과 이 빅테크라는 관점에서 이 인터넷 빅테크가 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플랫폼 우위 이런 단계 인터넷의 문제점은 사실은 서구든 중국이든 뭐 우리나라든 다 지금은 소비자들이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규제 방안을 만들려고 각 나라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GDPR도 나오고 여러 방식의 시도들이 있지만 사실 기술 혁신이나 이런 이거를 현행 제도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기술 자체가 워낙 빠르게 움직이고 또 거대한 또 어떤 이익 집단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 보시면 빅테크 플랫폼에 관한 여러 법들이 나왔지만 많은 법들이 뭐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되기도 하고, 이 당국에서 뭐 반독점 당국에서 소송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래서 달리 말하면 빅테크나 플랫폼이 문제만 많다는 쪽은 아니지만 효용 말고 다른 이 경제력 집중이나 이런 측면에서 부작용들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제때 마련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빅테크나 플랫폼 없는 지금 현대 문명, 21세기 문명을 상상하기도 어렵고요. 인터넷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뿐만 아니고 뭐 R&D나 일단 커머스나 어떤 면에서는 국가의 시스템, 그다음에 어떤 전쟁까지도 모든 게 좀 인터넷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그래서 인터넷을 우리가 이거를 뭐 과거같이 중단할 수도 없는 거고 계속 이 기술 진보는 허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술이 갖는 자연 독점성이랄지 그런 네트워크 효과, 어떤 힘과 데이터와 어떤 경제적인 어떤 힘이 다 집중돼서 생기는 그런 남용이랄지 뭐 가짜 뉴스랄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적절하게 제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해법을 지금 우리가 못 찾고 있죠. 근데 이 블록체인에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기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규제로 막으려고 해서는 시간도 걸리고 적절한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데, 기술이 가진 문제를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최근에 나온 이 블록체인과 관련된 그 아이디어 중에서 제가 최근에 나온 Read, Write, Own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크리스 딕슨이 쓴 책인데 누군가 지금 열심히 한국말로 번역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8월이나 9월 달쯤에는 한국말로 나온다고 그러는데, 제가 한 2달 전에 이 책이 나왔을 때 읽고 오늘 가져온 논지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제가 이 Read, Write, Own에서 빌려온 것인데, 이 사람의 주장은 웹, 소위 말한 요즘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 웹 3.0의 아이디어인데요. 이 블록체인이나 탈중앙 방식의 문제 해결이 웹의 인터넷의 초기 이상, 아까 말한 개방성이랄지 어떤 비허가성, 이런 소유권을 데이터를 가진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그런 초기 이상에 가깝게 돌아가도록 되돌려주는 그런 유용한 방식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저는 상당히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런 관점에서 블록체인 혁명을 인터넷과 인터넷의 여러 진화 단계에서 블록체인이 갖는 의의를 찾을 수 있을까 제가 주목했고 여러분과 공유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뒤에 제가 토커나이제이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금융과 관련해서 블록체인이 처음에 사실 P2P로 나온 거죠. 그래서 형태 자체가 P2P 페이먼트란 그런 형식으로 백서가 나왔기 때문에 금융만을 위한 기술은 아니지만 금융 분야에서 최초로 제너시스 블록이 그 목적으로 형성이 된 거고요. 글로벌 위기 이후에 나온 어떤 이노베이션이기 때문에 금융과 블록체인의 접점이 되게 넓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이 또 금융과 결합될 때 어떤 문제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블록체인은 어떤 면에서는 토큰 이코노미, 이름 자체가 토큰 이코노미잖아요. 그래서 토큰 이코노미가 잘 마련되어야 블록체인의 잠재력이 제대로 구현이 되는데, 자칫 그 설계가 잘못되면 어떤 큰 또 사고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블록체인과 금융의 저는 이제 메리지라는 말을 쓰는데 이 결합은 참 잘 돼야 된다. 설계도 잘 돼야 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블록체인과 금융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어요. 블록체인과 금융에 대해서. 첫 번째, 자산으로서의 블록체인. 아까 우리 전선익 부회장님이 여러 최근에 자산과 관련 ETF나 이런 걸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에셋 클래스로서의 블록체인,
이건 블록체인이 이제 나온 지 한 10 몇 년 됐죠. 10 한 2, 3년 됐는데 이 주제는 거의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에셋 클래스로서 블록체인은 위상이 이제 확고해졌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뭐 본질적 가치가, 내재적 가치가 있느니 어떠느니 이런 논의들은 사실 이제 의미가 없는 논의가 됐고, 밑에 보시면은 시가총액, 자산별 시가총액을 5월 20일인데 뭐 가장 최근 거는 아니지만 며칠 한 2주 차이가 있지만 전체 전 세계 자산 중에서 뭐 골드가 제일 뭐 16 트릴리언이니까요. 16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매그니피센트 7,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에서 그런 회사들의 지초이고, 비트코인이 그 은과 비슷한 규모로 1.3, 뭐 1.4 시가에 따라 다르지만 탑 10입니다. 이미 탑 10 안에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나온 지 한 10여 년 된 자산이 탑 10 안에 자리를 잡고 앞으로 계속 이게 섀도우가 어답션이 되고 그러면은 이 랭크가 더 올라가겠죠. 뭐 실버 지난번에 그 1억 원을 넘을 때는 뭐 실버를 넘기도 하고 치기도 되고 그랬는데, 모르긴 몰라도 비트코인이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ETF 편입하고 그러면은 뭐 6위, 5위 뭐 이런 쪽으로 쭉 올라가겠죠. 분명한 거는 10여 년 내에 자산으로서의 블록체인은 탑 10 이런 걸로 매우 그 의미 있는 전통 자산과 특징이 다른 미래 기술을 담지하고 여러 좀 특성이 독특한 그런 자산으로서 위상이 확고해졌다. 제가 이렇게 옆에 왼쪽에 조그만 이렇게 그 그림 이미지는 우리 해시드 오픈 리서치가 이 주제에 대해서 리포트 낸 거를 제가 표시해 놨으니까 한번 홈페이지 가서 찾아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급 수단으로서 블록체인은, 이것도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글을 하나 썼는데요. 이제 주로 이제 요즘에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형태로 드러나고 있죠. 웹3 매스 어답션의 촉발제가 되고 있고, 이 영역도 매우 많은 그런 이노베이션들이 달이 갈수록 서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개도국이나 이런 데서 훨씬 더 피부로 느낄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같이 이미 어떤 시스템이 굉장히 통합되고 고도화되어 있는 나라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거에 그 유용성을 체감하는 것보다는 개도국에서 훨씬 더 실질적인 그 효용성을 느끼고 있고, 사실 그런 식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급 수단으로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뭐 마스터카드가 들어왔다, 비자가 들어왔다, 뭐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뭐 USDT, USDC, 페이팔들이 막 만들어진다, 그다음에 거래량을 비자를 넘었다, 이런 그런 하나하나의 큰 굵직굵직한, 그것도 의미 있는 변화지만, 그런 것보다 더 제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는 중앙은행들의 CBDC. 조금 다르죠.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은 뭐 어떤 면에서 경쟁자가 될 수도 있고 상보관계를 가질 수도 있는데, 중앙은행들, 그 다음에 중앙은행들의 결합체인 BIS, 그리고 중앙은행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IMF, 이런 기관들이 정말 요즘에 이 블록체인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그건 뭐겠습니까? 이 혁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위협을 가장 몸으로 느끼고 있는 게 중앙은행과 아까 말한 BIS 이런 협의체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페이먼트 쪽으로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 전통 금융시장이 풀지 못하는 지금 뭐 크로스보더의 문제랄지 여러 접근성, 비용, 이런 불편함, 그다음에 시간 제약, 뭐 이런 여러 제약들을 이 블록체인 기술이 안정화되면서 훨씬 더 편해지면서 전통 시스템이 풀지 못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나가면서 매스 어답션의 총화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급 수단으로서의 블록체인은 완성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각 이런 중앙은행 이런 쪽에서 그렇게 경계감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저는 이 지급 수단으로서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의 그거를 방증해 준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디파이 블록체인은 되게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죠. 뭐 뒤에 보면은 이제 여기 TVL 같은 경우가 디파이 썸머 때의 한 절반 정도까지밖에 아직은 회복이 안 돼 있죠. 워낙 그때 여러 사건 사고도 많고, 그래서 지금 뭐 ETF 되고
이런 거에 비하면은 디파이 쪽은 뭐 그 고점 대비 많이 회복이 안 되는데, 분명한 거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실험은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디파이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파이에 대해서도 저희가 페이퍼를 하나 썼는데요. 왼쪽에 최근 디파이 트렌드와 새로운 반응. 저희가 주목해 본 거는 디파이 쪽에 BIS에서 레버리지 분석을 한 최근 3월달에 페이퍼가 나왔는데, 다시 말하지만 BIS라는 중앙은행들의 협의체에서 디파이에 대한 아주 인덱스한 그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의외로 레버리지가 높지 않다. 그리고 의외로 자율적, 디파이는 모든 게 자율적이잖아요. 뒤에 보면 참여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래 방식이랄지 커스터드까지 다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는 건데, 와일드 웨스트는 아니다. 와일드 웨스트 같은 측면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거래 계약에 따라 스마트 컨트랙이나 계약에 따라서 위험도 관리되고 자기만의 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디파이는 꽤 주목할 만한 이노베이션이나 프로덕트도 많고, 여전히 레버리지나 이런 측면에서 주의해야 될 것도 많지만, 이리적으로 디파이는 위험하다. 디파이는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아주 그냥 크래시를 예정하고 있는 그런 이노베이션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디파이에서도 여러 어떤 트라이얼 앤 에러를 통하면서 좀 통용되는 그런 질서들을 형성된 가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소유권으로서 블록체인은 오늘 SEO도 있고 여러 측면에서 말을 하지만, 저는 진정한 블록체인의 의미를, 그리고 가치나 앞으로 잠재력을 이 앞에 말한 빅테크에 대한 유용한 빅테크의 부작용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제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저는 이 오너십으로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이랄지 무슨 음원이랄지 미술이랄지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을 토커나이즈해서 아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장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논의했는데, 저는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라고 보고 있지만, 제가 진정으로 보고 있는 그 가능성은 디지털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경제 활동이죠. 아예 그냥 실물을 내재하지 않은 디지털 경제는 많습니다. 그거는 저작권 문제도 있고 무슨 IP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데, 최근에 이제 AI 혁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작권 관리는 이제 과거 한 몇십 년 전에 비해서는 어떤 작곡가의 권리나 이런 것들이 잘 지금 관리가 되고 있지만, 그게 2차, 3차, N차 방식으로 계속 응용되고 활용됐을 때 AI 이런 방식으로 그 저작권은 그러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느냐?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거를 일일이 하나씩 찾아가지고 관리하는 것 자체가 수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인포스먼트 자체가 안 되는데, 저는 이 영역이야말로 블록체인과 토커나이제이션의 진정한 기여가 일어날 수 있는 분야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 보시는 대로 우리 활동의 많은 부분은 리얼 월드에서 버추얼 월드로 이제 옮겨가고 있죠. 우리가 보내는 시간들이.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익숙한 눈으로 볼 수 있는 텐저블한 어떤 머티리얼을 띄고 있는 그런 경제보다 디지털 경제가 더 커질 텐데, 디지털 경제 내에서 소유권을 어떻게 규정하고 관리하고 활용하고 할 것이냐, 이거는 블록체인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블록체인이 훨씬 더 유용한 더 장점을 가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디지털 경제가 커지고 더 구현되려면 소유권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토커나이제이션에 소유권 하나를 붙여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NFT나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러면은 그거를 서로 인터오퍼러빌리티나 여러 방식을 통해서 쉽게 이 체인별로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고, 이용자들 UI, UX 같은 것들이 더 지금 센트럴라이드 된 것만큼 편하게 만들 수 있느냐는 이제 과제인데, 저는 적어도 개념적으로 디지털 경제의 소유권 혁명은 토커나이제이션 통해서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블록체인의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1, 2분 동안에 기술과 제도의 공존화. 제가 이제 블록체인이 통상적으로 어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것과는 조금 더 큰 맥락에서 인터넷의 어떤 에볼루션에서 가지는 블록체인의 의미, 빅테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 기술로서의 가능성, 그다음에 토커나이제이션, 디지털 경제의 소유권 혁명의 총화가 될 수 있는 그 후보로서의 블록체인을 말씀드렸는데, 이 블록체인 기술과 현실 정부의 제도가 서로 아까 말한 대로 코-에볼루션을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 점에 있어서는 뭐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최근에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서, 다른 권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굵직한 그런 변화에 주목을 하고 있고, 지금 금융위원회나 이런 데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전향적인 자세로 다른 나라의 제도도 연구하고 있고, 깊숙이 지금 2단계 제도화를 위한 기초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작업들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기술과 제도의 공존화 측면에서 늦지 않게 이 다른 나라의 보조를 맞출 걸로 보고 있고요. 제가 볼 때 주목해야 될 분야, 아까 제가 말한 에셋이나 페이먼트나 오너십, 파이낸스 측면에서 본격적인 입법화가 필요한 분야, 주제들을 제가 언급을 해봤습니다.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에 승인하는 문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문제, 그리고 페이먼트 쪽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하고, 뭐 CBDC 개발과 실험은 중앙은행이 지금 한국은행이 잘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토큰증권 관련 STO 법안 지난번에 발의된 거, 새로운 22대 국회에서 재차 발의돼서 빨리 이렇게 입법화가 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파이낸스 측면에서는 디파이에 대해서 다각도로 관찰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고, BIS나 이런 데서도 아까 말한 대로 인덱스한 연구가 있는데요. 학계, 그다음에 여러 산업이나 이런 쪽에서 파트너십 이루어서 디파이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2단계의 기본법을 만드는데 큰 밑거름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